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제가 존경하는 정순주 박사님께서 발표하게 돼 있는데 영광입니다. 일단 정 박사님께서는 양극화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한 스마트 생활물에 대한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혁신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물류 산업을 타겟으로 잡은 이유는 급성장하는 화물 수요의 부분에 있어서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급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와 방안이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활물류 산업 육성 배경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국물류 정책의 변천사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이유는 자, 지금까지 왜 생활물류가 튀어나올 때까지 뭐가 이슈가 주요였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왜 생활물류 산업이라는 그 필드에 스마트라는 그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서 포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940년부터 1970년, 즉 교통부라고 있는 부분에서 철도청과 수산청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모든 화물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철도로 인정됐습니다. 대한통운도 철도 운송 산업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산업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아주 초기 버전의 철도 기반 화물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저희가 건설교통부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수송정책실이 있었고 해양수산부가 동시에 같이 해운 부분에 물류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와 있던 게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화물 유통 촉진법,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합쳐져 있던 부분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받으면서 지금부터가 도로 기반 화물 운송 시스템의 체계를 굉장히 만들어가는 과정이 법제화되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국가물류 기본계획에서의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는 많은 부분이 하드웨어 정책이 됐는데 우리는 인프라 정책만으로 산업을 끌고 갈 수 없다. 자,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면서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확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3PL 육성 정책, 화물 운송 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시설 제도 정비 등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문 물류 기업을 육성해서 국가 물류 비용을 고부가 가치에 기반으로 한 저감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토해양부랑 국토교통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해수부하고 합쳐서도 받고 나눠져서 버는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인터모덜 친환경 화물 운송 시스템 같이 2009년부터 녹색 물류에 대한 이슈도 나오면서 단순히 3PL 육성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등 세이프티 등등의 이슈를 다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2010년 이후 지금 2019년이죠. 지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가장 큰 이슈를 맞닥뜨리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이것저것 기술, 혁신, 성장 기술들이 나오는데 어디다 쓸래 하면 17이 물류 유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임이 있고 빠르게 반할 수 있고 사람으로도 그 현상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물류 4.0이라는 이슈가 나왔고 기술주도 신산업 육성 일자리 선진화라는 주요 이슈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 안에 물류정책 성과에서 새로운 이슈를 다루고요. 최근에 생활물류 서비스 진흥법, 발전법, 사업법 등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드론, 자율주행, 초고속 대량 운송 시스템 등 그리고 도보 등 크라우드 소싱 등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고 맞춤 배송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맞추거나 화주의 응답을 굉장히 쾌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매우 빠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략적으로 해서 저희가 법제도적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생활물류 산업 육성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 발달, 그다음에 소비 패턴과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했죠. 이 부분이. 이런 소비 패턴이 받다 보니 옴니 채널 등등의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상품 서비스 구매의 소비자 니즈가 더 많은 정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정보의 확산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생활물류 시장의 전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배송 추적이 가능해져야 되고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파 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생활물류, 택배, O2O 등을 중심으로 신물류 서비스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고 라스트마일, 배달 대행 등 신기술 기반 생활물류, 신기술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저희가 글로벌 성장을 봤을 때는 지금 물류 산업의 매출액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수출입이 좀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한진해운 사태뿐만 아니라 항공 부분도 약화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지만 내수를 담당하는 B2B와 특히 B2C 시장의 성장이 매우 급성장하고 있는 석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굉장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해외에서 살펴봤으면은 그전에는 물류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보였고 아웃소싱 시켜서 효율을 냈다면 지금 유통 채널의 다양화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하고 결합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거대 기업, 즉 플랫폼 기업을 성장시키는 표본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서 3PL 영역까지 확장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하인드 집계 결과로 ANA에서 나온 결과로 그 아마존이 2위를 차지하는 물류 그 매출액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이 좀 있어요. 이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유통생활물류 선도기업에서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등이 있고 아마존과 쿠팡은 좀 비슷한 형태고 적자 기업으로 낙인 찍히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설물 투자로 인프라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본인들의 생태계의 소비자들이 중독되도록 하는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다면 알리바바의 경우는 핀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커넥티드 카 등 기술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본인들의 핀테크 10%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한 시장을 점유하면서 중국 시장을 선명하고 있는 유통생활물류 선도기업이 나오고 있죠. 다음은 택배 생활물류 탑티어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CJ 대한통운 같은 기업들이죠. DHL, 페덱스, CJ 대한통운 등 지금 여러 가지 기술센터들을 해외 거점에 두면서 기술 합병을 통한 유통 선도 기업을 견제하는 형태의 확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수요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우버, 어머리, 메시코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여기 바로고도 오셨지만 그 플랫폼 사업을 적은 투자로 굉장한 서비스 점유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핵심되는 몇몇 기업들을 보면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이사, 신선식품에 대한 처리 등등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징은 틈새 시장 공략으로 보고 있고요. 맞춤형 서비스와 유연성, 다양성 등으로 실제 택배 산업의 끝단 라스트 마일과의 협업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가 기존에 있는 물류 육성 정책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일단 IoT, AI 등의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물류 산업의 기술을 기반해서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고도화시키는 과정에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산업 융복화 및 신기술 기반의 신사업이 지속 출현될 거고 특정 시장에서 대중소기업과 협업 경쟁 예상이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누가 서바이벌 할지는 기술 고도화를 어떻게 서비스화로 민첩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형태가 나올 것이고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 DHL, CJ 대한통운 등 신기업들이 경쟁 대상에 확보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물류라고 했을 때의 대상은 B2B와 B2C를 합친 국민생활 편의 지향이고요. 단순히 라스트 마일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는 스피드 팩토리 등등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가 대표적인 예제죠. 그리고 팝업 팩토리 등등 제조와 물류 서비스의 결합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 끝단에는 커스터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거고 융복합 서비스와
기술 기반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생활물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물류 범위 및 현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아이디어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현재 화물 운송 시장이나 물류 시장 자체에서 빠르게 법을 발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두 번째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생태계 자체가 조화로운 대중소 상세 형력이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트렌드가 맞으니까 이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일부는 아마 점진적으로 풀려나갈 거고 일부는 매우 빠른 지원을 통해서 육성하는 산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물류 시장 범위를 살펴보면요. 택배, 배달 대행, 포장기사, 퀵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생활화물은 단순한 조립을 제외한 완제품 위주의 끝단 배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활화물을 생활화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2B와 B2C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즉 조립을 제외한 단순 조립을 제외한 완성품 위주의 시장이다. 그러면 유통시장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광의로 보면. 아주 협의로 보면은 끝단 말동, 순수 배송과 처리를 하는 플랫폼 시장까지의 배송 서비스를 생활물류의 범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시장은 지금 기업체당 연간 매출액 2,285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개사 기준으로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왜곡이 된 이유는 여기에 기업체는 운송시장을 제외한 기업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높은 부가가치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으로 보이고요. 택배 산업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기존 일반 화물과 조금 더 틀린 이유가 매우 시설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시설, 장치 산업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 물론 두 개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배송과 시설 처리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많은 대지와 시설 및 장비, IT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복합 산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택배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집약형 장치 산업으로 보이며 공공이나 또 남의 것을 쓸 수도 있지만 공공 네트워크, 즉 정보망을 매우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일단 화운법, 물정법 내 업종체계나 공급 기준 등 지금에 일어나는 생활화물 시장의 운송시장의 형태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게 큰 문제점에 있었고요. 매우 아직까지 기술이 한계 비용을 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동의존적 산업구조로 이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부분, 실질 운임 지속 하락으로 택배업체 대리점 또는 집배점의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낮은 수수료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그리고 열악한 택배 작업 현장과 장시간 노동을 위한 여전히 3D 즉 직업 기피 및 갈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 도심 택배 시설 공급 부족 및 접근성 문제로 서비스 품질과 결국은 영업이익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효율성 저하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치 산업인 택배 산업 특성상 택배사 투자 비용 부담이 매우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화시키고 즉 허브나 서브에 투자가 집중되지만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점, 즉 대리점이나 집배 기사들에게 필요한 취급소 등등의 공급은 택배사 책임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품 파손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빠른 배송 서비스 그리고 낮은 서비스 요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있으나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약관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등 사회 문제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최근에 물론 법을 발견하긴 했지만요. 그다음에 교통 혼잡, 경유차로 이용된 1.5톤 미만 차량들의 보행권 침해, 교통사고, 쓰레기,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도시권 내에서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퀵 배달 대행 시장 현황입니다. 이륜차 기반 생활물 시장은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2.5조 원 내지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은 저희 쪽이 아니고 배민 라이더스는 저희 쪽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뜨고 있는 15조 원 이런 것은 좀 합쳐진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영업용 이륜차라는 것은 없고요. 즉 그냥 이륜차를 등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이 얼마만큼의 종사자와 규모를 가지는 것은 추정치 외에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추정치를 좀 싣고 있습니다. 16년 늘찬 배달업 종사자는 14,749명으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극히 일부분의 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거로 보고 실제로 배달대행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커버가 되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슈로는 17년 12월부터 영업용 이륜차의 운행자 종합보험이 가입은 가능해졌으나 비용이 택배 4륜차에 비해서 6배 내지 9배 이상의 높은 금액을 가져가고 있고요.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즉 신용불량자가 한 40% 진입이 돼 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하 경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장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뭐 지원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성장 기반 조성을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추진 전략 부분의 첫 번째는 지금은 이 부분을 화원법이든 물정법이든 기본적으로 물정법에서 개선을 해야겠죠. 신설 규정에 있어서의 택배는 이미 표준 산업 분류에서도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종 신설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화물 운송에서의 좀 긴 롱텀을 가지고 롱홀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그 처리 특성상의 그 이슈나 그 성장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자원, 정보나 운송수단 등 신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업종 정비가 필요하다. 업종 분류에 있어서는 지금 택배 화물이나 또는 이사, 퀵 등등 업종 신설 또는 재조정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화물 자동차에 국한하고 있는 운송수단을 보지 말고 다양한 이동수단, 즉 도보를 포함한 사람 인력을 포함한 신규 운송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안하는 바이고요. 신산업 육성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종이 들어가는 건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툴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육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유인책, 즉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법제도 개선과 동시에 기본계획상의 지방부터 시작해서 생활물류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되고, 생활물류 포럼 등 지금 뭐 대중소 상생 포럼이 생겼기 때문에 해결되고 있지만 신구 시장 갈등 해소를 위한 참여형 상생 협의체 구성을 거버넌스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한 바고요. 구체적으로 육성 방안이나 지원 방안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도시 철도 부분이나 유유부지, 그린벨트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브 터미널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브 터미널이 도시 내에 입주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취급소, 그다음에 영업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유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즉 공동물류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부분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시설 부분에서 끝단의 소비자의 그 서비스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대단위 주거 지역 등 택배 공동 취급 시설 확보 등의 공동 취급 센터를 법제화하거나 무인 택배함을 좀 더 활용이 편하도록, 또는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맨투맨,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 아니면은 물건이 전달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반지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범죄율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이 물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시설 장비 부분에서 인프라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고요. 전문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활물류, 이건 좀 무난한 얘기긴 한데요. 물류 특성화 인력 양성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IT 전문가들이 저희 쪽에 겹쳐해서 연구개발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런 부분에 이제 단순하게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단순하진 않지만 3PL 육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대한 융합형 전문 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고요. 또 현장 전문 인력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택배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거는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그 템퍼러리 잡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계화할 수 있는 방안의 지침을 가진 전문 인력, 즉 그 기능직에 대한 부분을 확보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뭐 택배 요금 체계에서는 신고제로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영업이익을 낮추면서까지 시장 확대하던 전략을 좀 선회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에 제대로 된 가격을 골고루 상생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송장 표기든 정장 운송장 등에 지금 저 요금이다 보니 표준화되거나 공동화되는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 부분을 정부가 좀 나서서 그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부분입니다. 강력범죄자 운전면허 취소 등 종사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한 안심 택배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택배뿐만 아니라 이거를 늘참 배달업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택배 서비스 평가 제도를 좀 개선해서 진짜 서비스가 어느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업계의 생태계 선도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 평가 제도가 실용성이 있게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표준 약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권장하여 배상 책임 등등을 명확하게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 시장 질서 확립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 계약서 등등에 누가 적재물의 배상의 책임을 우선으로 하고 어떻게 우선권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입니다. 택배 산업은 어차피 지금 물류 산업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 운송업이나 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택배 화물 운송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의 물류 산업이 받는 지원은 같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참 배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륜차가 저희 법에 아무데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차후 이제 정부가 마련하는 정부 지원 방안에는 늘참 배달업은 신규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화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당사자인 물류 산업으로 포함됨으로써 재정 지원이 강화될수록 아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의 조세 특례뿐만 아니라 요즘에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류 산업의 늘참 배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기금과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에도 3자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녹색 물류 전환 사업 등 지금이라도 당장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여 널리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술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1년이나 22년에 예타를 통과시키면서 나올 과제들에 대한 좀 생활물류 부분에 왁구를 좀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R&D 사업을 추진해서 약 2020년까지 200억 원 수준의 물류 R&D 예산을 전용을 확대하여 스마트 물류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이게 기술과 서비스 사업과의 연계, 융합형의 성공 케이스로 나왔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 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